예, 저는 청소년 불시운동 대표로 있는 마상욱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년 11월에 챗GPT 3.5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쓸 수 있겠다. 예, 그리고 3월 14일이었죠. 3월 14일 우리가 챗GPT 4.0이 나오면서 와 이거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역 중에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챗GPT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각각의 자신의 역할, 자신의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자신의 직업적 역할에서 챗GPT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지금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파고 있듯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많은 영역에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서부 개척 시대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자로서 특별히 또한 저는 이제 상담, 코칭, 청소년 지도 이쪽을 20 몇 년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챗GPT를 어떻게 우리가 상담에, 코칭에, 목회 상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전에 챗GPT 전반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챗GPT를 사용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사진이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드리면 찍으면서 요즘에는 다 유튜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링크라든가 자세한 것들은 또 찾아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것들을 모르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챗GPT는 그림을 만드는 건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 그림을 만드는 프롬프트는 만들어주죠. 근데 이제 그림을 만드는 이런 이 인공지능이 아니죠. 이 인공지능은 언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목회 영역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지금 최근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만의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상담을 할 때 쓰는 디렉토리가 따로 있고 청소년 지도할 때가 쓰는 디렉토리가 따로 있고 과목마다 디렉토리를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면은 얘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럼 그걸 알아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요즘 말로 하면 옛날 말로 하면 거시기 좀 찾아와 그러면 거시기를 찾아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단기 기억이 있어요. 단기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원리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전 시간에 우리 최 박사님이 이 원리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단기 기억이 있어서 그 앞에 이 언어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라는 질문 자체를 얘는 진실이라고 먼저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답을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합니다. 편견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이 잘못된 법률적인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말고는 다 대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 자체가 질문 자체가 답을 어느 정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시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그럼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명령어나 명령어들의 순서를 만드는 방법,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아무것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신학을 하지 않은 목회를 모르는 분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기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훨씬 더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프롬프트 명령어를 잘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가 이제 그 생성형 AI잖아요. 생성형, 제너러티브. GPT라는 거에 앞에 G가 생성형이라는 건데 생성형은 말을 만들어내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림을 만들어내고 뭘 만들어내요. 만들어냈는데 생성형 AI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자를 만들어내는 챗 GPT라든가 바드라든가 또 챗 GPT의 API 코드를 가지고 와서 그 스몰 GPT 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GPT를 활용한 다른 앱들을 만들어놨죠. 플러그인, 확장형 앱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죠. 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챗GPT 4에도요 플러그인 기능이 지금 탑재가 됐는데 첫날 제가 볼 때 20개였거든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났는데 지금 150개, 160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제 봤던 거니까 또 많아졌겠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 뭐 인공지능, 뭐 달리 2라든가 미드전이라든가. 근데 제가 이제 달리 2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 오신 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여기 달리전이라든가 미드전이라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이 끝까지 이 원리를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의 원리를 익혀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은 원리를 갖고 프롬프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영상을 만드는 뭐 픽토리아라든가 블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 특별히 오늘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목회자의 도메인이 뭘까? 요즘에는 직업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직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명사형으로 사람의 일을 우리가 한정짓지 말자라고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목회자의 도메인이 뭘까? 제가 생각했던, 제가 찾았던, 제가 경험했던 목회자의 도메인은 첫 번째, 설교와 목회 행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메인 두 번째는 목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회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처치 브랜딩을. 처치 브랜딩은 퍼스널 브랜딩과 또 연결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설교와 목회 행정은요, 사실은 효율화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한국 교회의 웬만한 교회의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설교를 최소 5번 이상,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은 5번 이상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방, 갑자기 잡히는 신방들, 상담들, 이 모든 것들이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 시간을 줄여준다는 거죠. 교육학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효율성이라는 걸 쓰고 효과성이라는 말을 써요. 효율성은 뭐냐면은 투자 대비 결과가 좋은 거를 효율성이라고 그러고, 효과성은 내가 목표한 곳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목회 현장은 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다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방법, 오케이. 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회 상담, 그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가정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그 개인화 사회, 개인화 사회에서 조금 더 나가서 지금은 하이퍼 퍼스널리티라고 그래요. 초개인화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군집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군집별로 만나야 되는, 노년을 만나고 중년을 만나고 그다음에 젊은 부부들을 만나고,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이퍼 퍼스널리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업그레이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 상담의 역할이죠. 그래서 5분을 만났던 10분을 만났던 나를 만난 사람은 마음이 좋아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이 되고 용기를 내는 그런 퀄리티 타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브랜딩은 대부분 퍼스널 브랜딩과, 목회자의 퍼스널 브랜딩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지금부터 저뿐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분들이,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연구하셨던 것들이, 목회와 설교를 어떻게 우리가 더 효율화할 것이냐, 행정을 어떻게 더 효율화할 것이냐, 교육기관을 어떻게 더 효율화할 것이냐. 저는 뭐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상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교회 처치 브랜딩은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어떤 행사, 홍보, 외부적으로 알리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서부터는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직접 다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챗GPT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챗GPT한테 이단에 대해서 막 물어보니까 이단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더래. JMS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생각해? 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챗GPT한테 그렇게 안 물어보고 처음에 물어볼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이 프롬프트를 만드는 기술들인데, 첫 번째 임무부여부터 하면 됩니다. 너는 개신교 목회자로서 10년 정도 신학을 끝낸 사람의 역할을 좀 해줘라고 그러면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임무부여가 된 거예요. 왜 그런 방식을 쓰냐면은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챗GPT는 그 많은 지식들을 다 읽은 거예요.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경험했던 것들을 상세하게 다 암기하려고 하면 암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냐면 군집별로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어디 대충 어디에 무슨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라고 그것까지 암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대충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생각을 목회의 영역으로 갖고 오게 만드는 첫 번째 임무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대화를 하든. 그러면 이제 내가 상담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기독교 상담도 일반 상담이 아니에요. 기독교 상담을 한 상담가로서 10년 이상 역할을 수행했던 상담사 역할을 지금부터 해줄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상담사 쪽으로 머리가 쑥 가는 거예요. 그쪽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 설명을 해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아니면 내가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런다. 상황을 시간 분석처럼, 시간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괜찮으니까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 지금부터 어떤 걸 해줘라고. 그리고 뭐 조건을 부여하거나 대상을 적용하거나. 뭐 설교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은 설교도 이 대상이 노년층이야. 그러면 노년층에 맞는 설교와 예화를 줍니다. 아니면 행정도 그게 맞는 걸 주고요. 이 대상이 똑같은 설교를 또 만들어 놓고 이 대상이 글을 써놓고 이 대상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야 라고 하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 맞는 어투와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예화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임무부여와 대상을 명확하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만들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임무 부여하는 거하고 마지막에 대상을 설정해라.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들은요 아주 상세하게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좋은 답을 해줘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너는 지금부터 처음에 이제 챗GPT를 켜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 명령하듯이 집에서 이제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뭐 지니 아니면은 빅스비 이렇게 해놓고 명령하잖아요. 누구 전화번호 줘, 전화 걸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챗GPT하고는 몇 번 대화를 해보면서 그냥 얘한테는 반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답을 주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좋은 창의적인 이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는 좀 존중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인사부터 합니다. 시작하면 하이 그러면 그쪽에서 안녕. 그리고 임무 부여하고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 예.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대상이 누구를 좀 만나려고 그래. 뒤에도 좀 제가 더 깊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절대 이름이나 그 사람은 측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이런 어떤 개인적인 정보는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상황만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도해주면 좋을까? 이것까지 기도문도 만들어줘요. 똑같이는 안 하지만 그 사람에 맞는 기도문을 만들어줘요. 그 성격 유형에 맞는 기도문도 만들어주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자, 제가 큐티를 만드는 프롬프트입니다. 자, 제가 큐티를 만드는, 너는 10년 이상 목회자로 섬긴 경험 있는 개신교 기독교 작가로서 매일 성경 묵상을 작성해주고 주제 또는 성경 본문, 여기다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성경 본문인데 그 본문만 바꾸면 돼요. 예, 본문만 바꾸면 되고 주제만 바꿔주면 돼요. 주제가 뭐 낙심 넣으면은 제가 쭉 써줍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시연을 안 할 텐데 이렇게 써줘가지고 결론순으로 적어줘. 자, 오늘 오신 분들 오늘 한 가지 약속 드릴게요. 프롬프트 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프롬프트 지금 여기 있는 거 안 찍어도 되는데 왜냐하면은 프롬프트 북을 드릴 거예요. 예. 예, 박수 안 치시고 우리 강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 북들이 거의 58페이지짜리가 있어요. 이런 이제 프롬프트들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프롬프트를 챗GPT에 쓰는 프롬프트, 달리 그림 그릴 때 쓰는 프롬프트 다 해놨으니까 한번 그걸 보고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렸던 것도 다 넣어놨으니까 자 보시고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해주면은 이 친구가 다 소제목으로 적어주고 헤드라인 큰 글씨로 해주고 나중에 이제 이런 헤드라인 큰 글씨는 빼도 되더라고요. 마크다운식으로 적어줘 이렇게 한 글자로 만들어주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제목, 감동적인 내용을 참고 문헌에 있는 것들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역사적 문화적 깊이 묵상을 해주고 뭐 질문 3개,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 3개, 소그룹 묵상을 위한 질문 3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관련 서적이나 추천글, 그 다음 추천글에서 이 책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하버드 스타일로 레퍼런스를 달아줘. 이렇게 하면 레퍼런스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주제에 관련된 찬양 1개, 2000년 이후 걸로 달아줘. 우리나라 찬양은 잘 못 찾더라고요. 외국 찬양 잘 찾습니다. 주제에 맞는 찬양을 잘 찾아요. 링크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유튜브 영상 링크 해주고 짧은 기도문으로 만들어주고 2000자 이상으로 작성해줘. 씁니다, 읍니다, 어체를 사용해. 그러면 이 친구가 한 몇 분 걸릴까요? 30초만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우리 교회만의 큐티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매일같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만들었던 큐티집을 설교로 하실 수는 있지만 새벽기도 설교로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걸 갖다가 다시 정갈한 틀리지 않는 문장으로 맞는 문장으로 그림까지 넣어서 만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웬만한 중대형 교회가 하는 일들을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그 챗GPT나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의 비서 역할을 하게 되면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비서, 월급 받지 않는 비서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요즘에. 이런 이제 비서 역할들을 해준다라는 것과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설교문을 활용한 OSMU라고 그래요. One Source Multi-Using을 하라는 거예요. One Source Multi-Using. 뭐냐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럼 설교문을 가지고 전도지도 만들고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문이 예를 들어서 A4지 5장짜리예요. 5장짜리를 딱 넣고 read this 이걸 읽어봐 라고 넣고 그 다음에 읽은 내용을 천자로 요약해. 왜냐하면 내 전도지가 천자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주보에다가 이렇게 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서머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문장을 공식적으로 서머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1초만 해줍니다. 이 문장들을 이 글을 서머리 해줘봐. 그러면 금방 해줍니다. 그리고 입력한 내용을 700자로 해주기도 하고 다시 뒤로 잠깐 가겠습니다. 700자로 해주고 그 다음에 소그룹 전도 모임을 위해서 설교문을 종교적인 단어 제외하고 500자로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질문 3가지 첨가해줘. 제가 쓰는 그 프롬프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믿지 않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니까 너무 종교적인 단어를 쓰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빼주고 500자 내용만 주제만 딱 잡고 그 다음에 나눌 이야기들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문의 첫째 단락에 이야기한 아버지 사랑을 달리2에게 지시할 프롬프트로 좀 만들어줘봐.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설교문을 기반으로 유튜브 5분 분량의 스크립트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몇 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인트로부터 끝날 때까지 쫙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인트로를 가지고 또 내가 직접 녹화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어디다 합니까? 챗GPT 인공지능이 상당히 좋은 게 인공지능이 그냥 챗GPT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생성하는 것도 있고 영상을 생성하는 것도 있고 텍스트를 넣어주면 영상을 그냥 생성해줘요. 거기다가 음악을 고르는 게 힘들어. 그럼 음악도 그냥 알아서 넣어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다량의 우리의 그 처치 브랜딩이나 그 개인적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소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드는 소스예요. 그래서 저는 캔바 2를 씁니다. 요즘에 챗GPT를 쓰는 분들은 대부분 캔바를 많이 씁니다. 캔바에 보시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능이 한 15가지, 20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캔바에 넣으면은 제가 만드는 캔바 사이트인데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00자로 만들고 여기 딱 800자 들어가거든요. 이 들어간 게 800자예요. 800자 만들고 단락을 소제목으로 하나, 둘, 소제목, 셋, 소제목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밑에 소그룹을 위한 질문 3가지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제가 설교하고 나와서 어떨 때는 뭐 너무 바쁠 때는 설교하고 나와서 나는 밥 조금 이따 먹을게 그리고 한 20분 동안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 PNG 파일을 줍니다. 그럼 PNG 파일을 주면은 스마트폰 갖고 요즘엔 출력 안 해줘도 되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다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그 소그룹 모임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중에 1명 이상 만나서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돼. 읽어주자. 이게 우리 이제 제가 하는 미션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과 하는 미션.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여기 나온 이 그림은 달리2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리플렛은 캔바가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육기관에 있다든가 교육기관과 관련된 선교기관이면 캔바는 프로페셔널을 쓸 때 그 선교기관, 교육기관에 있다고 여러분 서류만 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학생 50명까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돈 내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아주 좋은 이 캔바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미리 캠퍼스나 있긴 한데 제가 뭐 캔바를 이게 홍보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예, 25만 개의 리플렛이 안에 들어 있어요. 예, 그것까지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두 개가 딱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해서 글들을 만들어내고 그 글들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지라든가 전도지라든가 아니면은 카드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PPT라든가. 제가 지금 PPT를 하고 있는 이것도 PPT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캔바 프로그램을 써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캔바 프레젠테이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직접.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건 찍어 놓으셔야 돼요. 캔바를 꼭 쓰셔라. 그 다음에 달리2 플러스 캔바를 사용해서 출력물을 완성해서 아까 그 출력물들을 매주 하나씩 만들고 있다. 꼭 써보시면은,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작품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만드는데 제가 만드는 유튜브입니다. 뭐 이제 뭐 몇 명 많지는 않아요. 예, 한 300에서 400 조금 안 되는데 그 제가 이제 만드는 강의, 그 다음에 설교, 그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는 전문 쪽에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도 또 많이 들어와 계시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5분짜리 유튜브를 만드는데 유튜브 스크립트를 만들어줘라고 하고 매번 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그 요즘에는 유튜브를 올려줘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 5분짜리 유튜브를 만들어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읽게 만들어 버려요. 시간이 없을 때는. 그리고 바로 그냥 이걸 5분짜리 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그림들, 이 모든 그림들이 달리2가 그려준 겁니다. 들어가 봐서 공부를 하시면은 달리2는 사각형 1대1 인스타에 딱 들어가게 그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옆으로 그릴 수도 있고 늘려 그릴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얘기를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기능들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활절에 부활절이 아니죠. 가정의 달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탕자 이야기를 했어요. 탕자 이야기를 했더니 탕자에 크림트가 그렸던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림이 이게 그 직각이에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 품에 딱 엉켜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주버에 넣으려니까 양쪽이 더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르려다가 자르지 않고 달리에 넣어가지고 옆에를 더 그려줘. 예, 옆에를 더 그려줘. 그러면은 그 배경화면을 그려줍니다. 그려서 뒤에 이제 우리 그 설교를 또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미디전이나 달리를 쓰면 그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했죠. 자, 또 쓰는 게 이제 블루라는 사이트. 이것도 많이 쓰는데 무료입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블루라는 사이트를 쓰면은 아까 이제 그 챗 GPT에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5분짜리 스크립트. 요즘엔 쇼츠도 많이 만드니까 쇼츠를 만들어줘. 대사를 써줘. 그러면 대사를 넣으면 영상이 나와요. 예,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능들이 안에 있는 거죠. 뭐 여기 이제 글자를 축출해주는, 내가 이제 제 영상을 넣어도 제 영상에서 제 말을 축출해주는 기능도 있고, 아예 텍스트로 넣어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고, 자기가 알아서 또 영상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그림을 갖고 오기도 하고 내가 선택하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블루 사이트 안에 있습니다. 꼭 사용하세요. 꼭 여기 사용해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죠. 자, 계속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최근 나온 겁니다. usechatgpt.ai 꼭 쓰세요. 이게 어떻게 쓰냐면은 메일이 딱 와요. 메일이 오면은 여기 들어가 보면 사용법이 있는데 제가 옆에 풀다운식으로 딱 뜨거든요, 컴퓨터에. 그러면 거기다가 그 메일에 온 내용들을 딱 제가 드래그 해가지고 usechatgpt.ai 코드가 있어요. 딱 코드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서 얘가 리플라이를 답을 어떻게 해줄까요? 좋다고 해줄까요? 안 좋다고 해줄까요? 그 다음에 그 개그를 좀 쓸까요? 쫙 떠요. 그럼 거기다 딱 쳐주면은 제가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거실에서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쓸까 그랬더니 제가 보냈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좋은 떠드는 목소리를 듣고 웃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버지는 기분이 좋단다. 그러나 너희들의 떠드는 목소리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단다. 그래가지고 쫙 써가지고 이만큼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써서 보냈더니 우리 딸이 이제 27살인데 아빠 화났나 보다고.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 나왔더라고요. 예.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 청년들, 부모들, 예,
답이 딱 오잖아요. 그 메일로 아니면은 그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메일이 오면은 그 글자를 딱 가지고 글자에 답을 쓰게 만드는데 너무 잘 써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가 썼던 글도 서머리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요 usechatgpt.ai 가장 많이 쓰는.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써봤거든요. 가장 좋습니다. 요즘 나온 것 중에 아주 핫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과 목회 윤리예요. 저는 이제 그 신뢰성, 편향성, 관계, 균형성 이 네 가지를 좀 생각했는데 신뢰성, 챗 GPT의 결과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의심해라. 끝까지 의심해라. 98%가 정답이어도 2%가 틀릴 수 있잖아요. 끝까지 그 답에 대한 의심을 해라.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봐라. 그러면 실토를 합니다. 너 두 번째 내용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사과를 금방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막 찾아줘요. 끝까지 물어보셔라. 자, 그 다음에 편향성. 편향적인 답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단과 다른 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향성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좋은 질문을 하는 것과 답이 나왔을 때 그 답이 제대로 나온 답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도메인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예요.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교인들에 성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물어봤을 때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는 컴퓨터와 똑같이 딥러닝을 했어요. A라는 학생을 내가 10년 만난 학생이 있고 오늘 새신자가 있어요. 새신자가 내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내가 봤던 쟤는 내가 설교를 할 때 인상만 딱 봐도 오늘 시험 들었네. 아니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있네. 딱 오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챗GPT가 지금 잘 우리가 이제 일반에서 쓰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훨씬 먼저 썼죠. 지금 이제 병원에서는 뭐 가천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인공지능을 씁니다. 98%가 맞는다고 그래요. 인간 의사보다 훨씬 잘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 인간 의사가 없어질까요? 지금 챗GPT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이 발전했을 때 인간 의사가 없어질까요? 간호사가 없어질까요? 간호사가 없어질 직업일까요? 의사가 없어질 직업일까요? 의사가 더 위험한 거예요, 이제. 머리를 쓰는 직업들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직업이 남냐? 하이테크, 하이터치예요. 하이터치하는 직업들은 살아남습니다. 하이터치하는 일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사역자라고 이름 붙여진 분들은 살아남습니다. 왜? 대체가 안 돼요. 대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만났듯이 너 같은 놈을 내가 25년째 이 사역하는데 처음 만난다. 뭐 이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이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이테크 이 부분은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이터치 안 돼요. 하이터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하이터치를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존재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목회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코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파일럿. 뭐냐면 부조종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부조종사는 부조종사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절대로 조종사의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얘한테 시키지 말라는 거죠. 결정은 누가 한다? 조종사가 해야 되는 거야.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성, 직관이 더 중요해진 사회가 된 겁니다. 그것들을 챗GPT나 인공지능한테 넘기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목회 윤리입니다. 자, 딱 계속 보시면은 목회와 상담에 관련돼서 조금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우리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처음부터 다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갔는데 목회와 상담까지 진도를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저도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지금. 왜냐하면은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하니까 질문이 없잖아요 지금. 저만 얘기하면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회와 상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까? 목회와 상담이라는 영역에서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신방, 정기적, 비정기적인 신방, 그 다음에 개인 상담에는 교육, 진로, 부부 상담, 자녀 상담 등 다양한 주제의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목회자가 상담사일까? 아닌 거야. 목회자가 상담의 역할을 한다. 진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상담사를 찾아가라고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목회자는 어디의 전문가냐면 돌봄의 전문가예요. 케어링. 돌봄의 전문가입니다. 하이 터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영역에서 이 돌봄을 하는, 그 돌봄이 우리의 전문 영역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담사가 쓰는 방법을 좀 쓰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또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상담을 또 공부해야 될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야. 지금 챗GPT가 나와서 많은 상담의 영역에 있는 기법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자, 방법을 보겠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먼저 초개인화된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하이퍼 퍼스널리티 사회인데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할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병원에 가면은 내가 배 아파요 그러면 약 먹으세요. 약 줍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하죠. 저도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이거 뭐 피 뽑아보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그 한 30분, 40분, 1시간씩 앉혀놓고 나중에 진료 결과 나올 때 되면 다 나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응급실에 가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은 진단이 먼저예요. 진단.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개인이 지금 앓고 있는 문제, 그것에 대한 진단, 그 상황에 대한 진단, 이것을 먼저 하고 진단 다음 처방인 거예요. 자, 법률 서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법률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진단하고 처방해요. 그렇죠? 21세기 전문가다 그러면은 진단하고 처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대1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상담도 비슷한데, 지금 앞에 이제 뭐 대표적인 거죠. MBTI, 최근에 애니어그램, 조금 더 나가면 MMPI,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이 있는데 그 결과들이 있잖아요. 쟤는 뭐 ISTJ래, 조심해. 뭐 그래서 이거 ENTP라서 쟤는 저렇게 엉뚱한 얘기 많이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실 분, 웃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걸 모르니까. 그게 어떤 성격인지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의 아니면 만나는 성도들의 개인 정보를 좀 알고 있다. 그 성격 유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처지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다. 그러면 먼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입력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전화번호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입력을 해주면은 예전엔 이걸 다 암기하고 찾아보고 전문가들을 또 도움을 받았고 이래 공부를 했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해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의 약한 점은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은 중독 증세가 좀 있을 겁니다. 이제 얘가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뭐 100% 그렇지는 않지만 먼저 그 사람을 우리가 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할까라고 물어보셔도요. 다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학생을 만날 건데 처음에 40분을 만나려고 그래. 40분 회의를 구조화해줘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세요. 질문까지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딱 하고 나잖아요. 물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얘가 알려준 것 갖고 한번 해보시면은요. 듣는 사람이 어땠어라고 물어보면은 목사님 이렇게 전문가셨습니까? 이런 반응 나옵니다. 이런 반응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 내가 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또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라도 목회자의 경험이 한정돼 있거든요. 내가 돌봤던 사람들의 경험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성공했던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하이퍼 퍼스널리티예요.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안 맞으면 그냥 예전같이 안 맞아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당연한 사회가 MZ 더 내려가면 알파잖아요. 근데 이런 젊은이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또 중년을 만날 때도 거기에 딱 맞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진단 기능들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갑자기 누가 만나줘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갑자기 오후에 만나야 되는데 저는 이 스마트폰 안에 그 앱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 앱이 없어요. 우리 챗GPT는 그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앱이 나왔습니다. 앱을 깔아서 쓰시고 그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들은 그냥 앱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바로가기를 만들어 놓으세요. 달리도 바로가기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빙챗도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고요. 빙챗은 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딥L이라는 게 있어요. 딥L 꼭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딥L이라는 게 있는데 독일에서 만든 번역기예요. 인공지능 챗GPT를 가지고 만든 번역기인데
일반 구글 번역기보다 능력이 한 3배 정도 좋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정식 버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일본하고 싱가포르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 신방을 가는데 오늘 오후에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35살이고 35살이고 약간 우울감을 봄철에 약간 우울감을 경험했고 직장을 이직했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 중이야. 형제의 성격 유형은 INFJ이고 애니어그램 6번 유형이야. 애니어그램 6번이 뭔지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 대답해 줍니다. 네, 그래서 신방에서 사용할 성경 말씀 2개, 한국어 찬송가 2개.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골라야 되니까. 그렇죠? 찬송가도 골라야 되고. 자, 적당한 기도문 작성해지고 이런 성격을 방문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도 알려줘. 라고 하면은 얘가 제 스마트폰에 써줍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 2개, 시편 42편 5절하고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찬송가는 찬송가 210장하고 45장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기도문은 이렇게 하셔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공감하고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요청하지 않는 조언을 제공하거나 뭔가를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내향이기 때문에 적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에 맞춰가면요, 기도문까지 딱 작성해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그 4번의 뭐 신방을 한다든가 갑자기 신방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요, 성경 말씀을 찾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뭔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4번을 신방을 할 때 다 다른 말씀 쓰기 쉽지 않아요. 그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 다르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밤에 앉아가지고 내일 내 가정 우리가 신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딱 입력해가지고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쪽에 저는 이제 케어링, 신방, 목회 케어링에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이폰은 제 안드로이드 폰은 어저께 찍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찍어보세요. 저 빙을 앱으로 깔아놓으시고, 챗GPT는 아직까지 안드로이드에는 앱이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저렇게 바로가기로 만들어놓고 달리2, 바드, 그 다음에 네이티브, 최근에 뭐 핫했던 리튠. 저 기업은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챗GPT 4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이 리튠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벨, 아까 말씀드렸던 디벨 밑에 있는, 저는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테크로 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급하면 써야 되니까 그 컴퓨터가 없을 때. 자,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고, 아이폰은 아예 있으니까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출시했으니까 함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은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상담 프롬프트 만들기. 여기 이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봐야 될 건데, 자, 상담 프롬프트 만들 때 처음에 뭐 임무부여부터 하라 그랬잖아요. 임무부여를 하는데 너는 전문 목회자야, 상담자 역할을 해줘. 그리고 언제든지 대화 중에 내게 질문을 할 수 있어. 중간에 이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나한테 질문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은 얘가 중간에 그거 좀 질문이 이상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하면 디렉토리가 왼쪽에 만들어지는, 대화창이 왼쪽에 대화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창이 만들어지는데 그 주제를 얘기를 할 때는 그 창을 열어갖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창을 열면은 앞에 있는 대화하고 뒤에 있는 대화가 얘가 헷갈려요. 같이 넣어버려. 그러니까 이 상담하는 얘기는 거기다가, 아니면은 뭐 교회 행정은 거기다가, 행정은 여기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저도 한 10대 개 만들어 놓고 쓰는데, 문자 만드는 전문가, 상담하는 전문가, 행정 전문가, 그 다음에 기말고사 채점하는 전문가. 해봤습니다. 그것도 다 해봤습니다. 기말고사 문제를 내줘봐. 사지선다형 너무 잘 내줍니다. 사지선다형 너무 잘 내줍니다. 그리고 답에 대한 레퍼런스 달아줘. 그럼 답에 대한 레퍼런스까지 다 달아줍니다. 제 책을 딱 넣고 만들어줘요. 그냥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무부여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정확한 상황 설명. 지금 만나라는 형제는 어떤 상황이야.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 1시간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상담을 구조화해줘봐. 그리고 조건은 이런 성격을 가진 형제들을 만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 번 만나는 것도 있고요. 또 주위에 넘어가시면은 어떤 거냐면은 개인의 감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나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상담하고 메일이 왔는데, 상담하고 메일이 왔을 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는 감사합니다고 썼는데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분은 교회 처치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처치 브랜딩은 뭘까? 처치 브랜딩은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스토리가 내가
저 사람과 어디가 다를까? 그게 내 브랜딩이잖아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나는 어떤 다른 면이 있을까? 같다고 생각하면 경쟁 상대가 돼버리잖아요. 예, 달라야지 협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다른 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다르게 부르셨을까? 나는 다른 목회자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걸 갖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계시 공동체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을까? 이것들을 스토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처치 브랜딩입니다. 다 똑같다면 뭐예요? 다 똑같다면 좋은 서비스, 좋은 시설, 그렇잖아요. 예, 좋은 많은 시설이라든가 많은 문화적인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대는 하이퍼 퍼스널리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뭐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처치 브랜딩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치 브랜딩을 할 때 많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아이덴티티, 교회의 역사적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와 연결하기. 그래서 교회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에게 가장 상담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몽을 갖고 와봐. 그러면 집에 가서 태몽 막 켜자거든요. 그게 아이들의 아이덴티티와 큰 관계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내 탄생설화가 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업들, 그 다음에 교회 브랜딩 전략, 교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 브랜드를 시각화하는 전략, 교회 표, 로고, 뭐 이런 것들이죠. 저는 이제 교회보다는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거는 저는 이제 성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성교회가 했던 작업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성교회가 이제 스파크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이제 로고를 좀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스파크 비영리 단체 홍보 예시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커피를 팔고 싶어요. 예, 제가 커피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커피를 어떻게 팔지? 라고 해서 이제 커피를 그러면 브랜딩 해야 되잖아요. 커피를 알려야 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건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었던 게 프롬프트 기술. 커피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줘봐. 모르겠대요. 엉뚱한 얘기 막 소설을 쓰고 있어요. 잠깐만요. 소설을 막 쓰더라고요. 그만. 커피와 기독교 역사에 관해서 얘기해줘. 그랬더니 이것도 뭐 무슬람부터 시작해서 너무 길어. 그만. 근데 이제 에디오피아 커피가 나오길래 에디오피아 커피와 기독교의 관계를 설명해줘봐. 그러니까 전설에 따르면 칼디라는 양치기가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마지막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었죠. 에디오피아 커피에 관한 칼디의 전설을 사용해서 커피와 부활절을 연결한 스토리를 통해서 카드뉴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카드뉴스의 감성적인 문장 10개를 만들어봐. 라고 하니까 얘가 10개를 만들어줬습니다. 감사하죠. 예. 왼쪽이 3.5 버전, 이쪽이 3.5 버전, 저게 왼쪽이군요. 저쪽이 4.0 버전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다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걸 갖고 이제 캔바로 갔죠. 캔바에서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그로를 끌어야 되니까 양치기 칼디의 전설을 아시나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 딱 어텐션, 어그로를 끌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의 성실한 양치기 칼디의 호기심이 전 세계 사랑받은 음료를 탄생시킨 이야기. 그래놓고 두 번째 카드 뉴스가 에디오피아 양치기 칼디는 어느 날 자신이 기르는 염소가 붉은 열매를 먹고 춤추듯 활발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디에게 붉은 열매를 전해받은 이디오피아의 수도승들도 잠을 쫓는 열매의 효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디가 발견한 붉은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커피였습니다. 그리고 커피 덕에 수도승들은 깨어 기도할 수 있었고 에디오피아 교회는 금식 기간에도 수도승들에게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수도승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도운 음료 커피로 부활절을 준비하십시오. 커피 사세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와, 내가 그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많은 영혼을 구원했겠다. 그 우리 전도지 항상 하면 그 예수님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님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너무 죄송합니다. 그 포맷 자체가 재미가 너무 식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참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스파크 커피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Explore the Spiritual Awakening Sparked by Ethiopia Coffee Legend 이거는 얘가 만들어준 용어예요. 그냥 번역하지 않고 썼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스파크 커피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팔았답니다.
예.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생성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챗 GPT도 마찬가지고 다 생성형이잖아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낼 때 이 글도 만들어내고 문자도 만들어내고 또 이 그림도 만들어내고 또 디자인도 만들어내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내는 것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사실은 저는 이제 논문을 쓰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일 중에 하나인데 논문을 쓸 때 레퍼런스를 달기.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쓸 때 대부분 1장은 서론, 2장은 이론적 배경, 3장이 실험, 4장이 실험 결과, 5장이 결론 이렇게 논문이 딱 있거든요 원래. 그러면 가장 많이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어하는 데가 2장입니다. 이론적 배경. 왜냐하면 이건 이제 요즘에는 표절도 많이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이제 글들을 쓸 때도 도움이 되더라.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거 알려줬더니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가 이걸 막 썼대요. 교수님이 번역해와 그래갖고 지금 일주일 동안 막 번역 숙제를 막 몇 장씩 내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며칠 동안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데 자기는 디벨 갖고 딱 긁으면 한 번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사람이 한 것 같이 해요. GPT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출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했대요. 저 친구는 다 저기 인공지능 갖고 했다고. 교수님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 교수님이 뭐가 문제냐고. 나도 인공지능 쓴다고. 시대가 변한 거예요. 시대가 변한 거예요. 예. 예. 많은 도구가 있어요. 인간이 도구 사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람과 관계하는 능력만큼 도구 사용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언어도 도구잖아요. 저는 이것도 도구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발견한 도구죠. 만든 도구가 아니라고 봐요. 발견한 겁니다. 예. 인간이 지적인 능력이 성장할 때 비교, 분류, 분석, 추론, 가정적 사고거든요. 인풋이 들어오면 정보가 들어오면 비교, 분류, 분석, 추론, 가정적 사고하고 아웃풋을 내는데 이게 똑같이 학습을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학습을 해서 똑같은 결론을 비슷하게 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도구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던 뭐 코딩을 하고 안 하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매주 해야 되는 거, 매일 해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효과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 GPT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이 적용의 포인트예요. 예, 그것 말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하겠다고 오래 못 갑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더 효율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그 포인트를 찾아서 만들어내시라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오래 가고 깊이 파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너무 넓어요 지금. GPT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교육학을 했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인공지능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글쎄요. 글쎄요.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교육학에다가 상담, 지도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 있는 거예요. 그 도메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챗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뭐 최초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전문 영역에서는 한 걸음 나갈 때 처음입니다. 교수님들도 사실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 쓰고 있는 길들을 더 나가시라라는 조언과, 그리고 또 이제 용기를 내시고 지금 하는 게 좋다라고 용기를 내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